포항제철소의 건설은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한 기초산업으로 철강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철소 설립 계획을 구상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제철소 사업과 설립 계획을 실무를 담당하는 종합제철추진단장으로 박태준을 임명했다. 대한중석의 사장으로 부임한 지 단 1년 만에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그의 실력을 높게 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박태준은 향후 한국 경제를 이끌 제철소 설립의 총지휘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사업에 임했지만 기초적인 부지 선정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당시 제철소가 들어설 부지로 충남 서천과 경남 울산, 삼천포 등 세 곳이 제시되었는데 정작 포항은 후보지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 제철소가 지어질 후보지들이 당시 정부 고위직들의 연고지였다는 것이다. 서천은 충남 출신인 공화당 의장 김종필이 추천했으며 울산과 삼천포 또한 비서실장 이후락과 전직 재무부 정무차관 서정기의 고향이었다. 이렇듯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사업인데다가 정권의 측근들이 서로 자신의 연고지를 미는 만큼 박정희 역시 신중하게 부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의 제철소 지원 요청을 받고 파견된 미국의 복합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벤플리트 조사단이 방한하면서 부지 지정 계획은 급물살을 탔다. 조사단은 전국 각지를 둘러보며 제철소 건설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 결과 포항을 적격지로 추천했다. 포항 앞바다는 수심이 깊어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대형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데다가 부지가 넓어 시설을 짓는 데도 적합했다. 건설부의 항만 실무자들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후보지로도 고려조차 되지 않은 포항이 제철소 건설의 최적격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박정희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결국 제철소의 건설 부지는 포항으로 낙점되었다. 이후 박정희는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제철소의 입지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후 추가적인 부지 후보지로 포항을 추천받자 즉석에서 이를 선택하는 식으로 제철소 부지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는 당시 정계 실력자들이 밀고 있는 후보지를 거절해야 하는 실무진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놓고 이를 반대할 수 있는 이들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포항이 제철소 부지로 결정되었다. 이후 1968년 4월 1일에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박태준이 초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철소 건설을 위한 첫 사업이 떠졌다. 포항 현지에 현장 사무소를 지었으며 사원들이 지내 사원주택을 건설했다. 이때 박태준은 모래밭 위에 세워진 사무소의 이름을 롬멜하우스라 이름 붙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황량한 사막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를 지휘한 롬멜 장군처럼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부지 선정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후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박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자금 부족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지난 1965년 당시에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기에 자체적으로 제철소 건설을 위한 예산이 부족했으며 때문에 해외은행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약소국을 위해 기꺼이 자본을 투자할 은행은 없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해외의 철강 기업과 은행들 또한 이를 현실성 없는 과시용 사업이라 결론 짓고 지원을 거부했다. 설상가상으로 제철소 건설의 현실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국제부흥개발은행 역시 직접 포항을 방문한 뒤 고개를 저었다. 거센 바람에 모래가 날아와 제대로 눈도 뜰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1월에 현장을 방문한 박정희조차도 포항만을 처음 보고는 이게 정말 가능하겠나 라고 박태준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언제나 믿고 지지해주던 대통령의 한숨에 박태준은 부담감에 그만 위경련이 일어났다고 회고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태준은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과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을 방문하며 거듭 투자와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함을 외국의 기업들이 알아주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제철소 설립 계획일로부터 4년이 지난 1969년 1월 박태준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서서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가 국제제철차관단의 프레드 포이 대표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끝내 퇴짜를 맞은 것이다. 먼 길을 고생하며 왔으니 하와이에 있는 자신의 콘도에서 휴식이라도 취하라는 포이 대표의 배려하에 와이키키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박태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제철에 목숨을 걸겠다 다짐했으면서 건설비가 없어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를 괴롭혔다.
그렇게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해변을 산책하던 박태준이었으나 이내 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4년 전에 체결된 한일기본권 조약과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다. 당시 한국은 국교 정상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일본과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고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약 5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다만 이중 무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3억 달러로 나머지 2억 달러는 유상 지급이었기에 갚아야 할 부채였다. 거기에 무상 지급된 3억 달러 또한 현금이 아닌 그와 동등한 가치의 현물이나 용역, 기술의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태준은 이중 농수산 지원 용도로 쓰일 자금을 활용한다면 제철소 건설에 쓰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태준은 그 즉시 콘도로 돌아와 전화로 보고를 올렸으며 박정희 역시 기막힌 아이디어라 평하며 남은 1억 달러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당시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박태준의 생각에 반대했다. 국민 대다수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다가 국회의원의 80%가 농촌 출신인 상황에서 익숙한 농업을 포기하고 제철소를 짓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태준과 박정희는 꿋꿋이 제철소 건설을 밀어붙였다. 한국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철강의 자체 생산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철소를 건설해야 했다. 그렇게 박정희가 국내에서 제철소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안 박태준은 직접 자금을 받아오기 위해 1969년 8월에 일본을 방문해 정부와 철강 기업들을 설득했다. 이때 일본 정부는 박태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자금의 용도를 변경한 데다가 제철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박태준은 일본의 정부 간행물 보관소를 샅샅이 뒤져서 찾은 제철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통해 한국의 철강업이 발전한다면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 관료들을 설득했다. 이에 더해 유년기를 일본에서 보낸 덕분에 지닌 일본어 구사 능력과 일본 문화의 높은 이해도 역시 설득력을 더했다. 그를 만났던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는 박태준의 단호함에 놀랐고 그렇기에 그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결국 이와 같은 박태준이 펼친 논리의 설득력과 현지인 못지않은 일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조국을 위한 열정 덕분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제철소 건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게 정부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박태준은 야와타 제철, 후지 제철, 일본 강관 등 당시 일본에서 손꼽히는 철강 기업들의 사장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한 결과 기술과 자본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일본의 철강 기업들은 쉽사리 회사의 주요 자산인 제철 기술을 전수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박태준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그 역시 기업을 이끄는 입장에서 회사의 중요한 기술을 유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철강 기업들의 심정을 이해했다. 대신 박태준은 기술자 몇 명만을 데리고 기업들의 제철소를 방문해 일체 메모나 사진 촬영 없이 그저 건물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거나 설명을 듣기만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인과 관료들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박태준은 당시 보고 들은 것을 빠짐없이 암기하며 제철 기술을 최대한 습득했다. 조선인 노동자 자녀 출신으로 명문대인 와세다 대학에 입학할 만큼 비상한 머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박태준은 일본의 지원 약속과 최대한의 기술을 습득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으나 정작 그를 향해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제철소 건설에 일본의 기업이 참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한국은 독립한 지 30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그만큼 반일 감정 또한 거셌다.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과 정치인들이 일본의 지원으로 제철소를 짓겠다는 박태준의 결정을 친일파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당장의 식량 생산을 위한 농업에 쓰일 자금을 생소한 철강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도 이해 한몫했다. 그러나 박태준은 이런 비난에 그저 지일, 용일, 그 길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일본을 알고 나아가 일본을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일본을 극복한다라는 뜻이었다. 그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가두는 것보다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원수의 장점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지금의 한국에게 필요하다고 박태준은 생각했다. 이에 더해 제철소의 건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사시키겠다는 정부의 결단까지 더해지면서 마침내 1970년 4월 1일에 포항제철 1호기 공사가 시작됐다. 마침내 제철소 착공식이 시작되던 1970년 4월 박태준은 공사 현장의 직원들 앞에서 제철소 건설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조상들의 피값으로 짓는 제철소다.
그러니 제철소가 실패한다면 우행어에서 영일만에 빠져 죽겠다. 라고 직원들에게 제철소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래 일제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자금으로 제철소를 짓는 만큼 박태준은 임원부터 일개 직원까지 바다에 투신할 각오로 제철소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만 예외로 두지 않고 본인이 솔선하여 시범을 보였다. 집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내라 라고 말한 뒤 공사가 끝날 때까지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사원주택에서 직원들과 함께 롬멜하우스로 출퇴근했다. 또한 박태준은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일도 본인이 직접 나섰다. 공사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민가를 철거할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특히 가톨릭 수녀원인 예수성심신여회가 난관이었다. 이에 박태준은 휘하 직원들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일일이 설득했다. 그리고 이를 본 주민과 수녀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을 찾아온 박태준의 모습이 일반 공사장 인부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녀원을 찾아온 박태준을 보며 수녀들은 정말 이 흙먼지 투성이 인분이 회장이 맞느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한다. 결국 최대의 복지는 빈곤의 퇴치라 주장하는 박태준의 설득과 한국의 발전,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과 뛰어다니는 그의 열정에 수녀원과 주민들은 철거에 협조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공사 외부의 문제들이 제철소 건설을 방해했다. 설비 구매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철소 건설이 점차 성공할 것처럼 보이자 경제에 유착한 정치 세력이 청탁을 시도했다. 설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 자신의 친인척 내지는 지지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하라고 박태준을 압박했고 각 업체의 대표들 역시 정치인들과의 연주를 강조하며 고가의 장비를 살 것을 은근히 강요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박태준도 난처할 수밖에 없었다. 청탁을 받는다면 당시 배정된 예산보다 과다한 비용이 들 것이며 거절한다면 당시 정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관료들의 압박이 부담이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 판단한 박태준은 고심 끝에 박정희를 찾아갔다. 박태준은 제철소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한 뒤 박정희에게 설비 구매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압력이 극심하다며 사실을 밝혔다. 이에 박정희는 그에게 문제점과 원하는 바를 다 적어봐라 라고 말하며 메모지 한 장을 건네줬고 이에 박태준은 그동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종이에 적었다. 포항제철은 일본의 기술협력단과 협의하며 공급 업체를 정하고 이를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를 읽어본 박정희는 종이 왼쪽 모서리에 친필 서명을 한 뒤 앞으로 누가 계약하자고 찾아오면 대신 이걸 보여주고 소신대로 나가라 라고 대답했다. 당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은 없었기에 그동안 박태준에게 물밀듯 밀려왔던 청탁 역시 사라졌다. 이렇듯 여러 외적인 요소들이 공사를 방해했지만 그때마다 박태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몸을 던져가며 사태를 해결했다. 다행히도 공사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예정일보다 한 달 빠른 1973년 6월 9일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제철소가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국내 철강업계는 이 날을 기념해 1999년의 6월 9일을 철의 날로 제정했다. 포항제철소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 6개월의 기간이 걸렸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의 3배에 달하는 1205억 원의 거금이 투입되었다. 박태준의 말처럼 조상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지고 한국의 국운을 짊어진 포항제철소는 그 사명에 걸맞는 결과를 내놓았다. 제철소 가동 첫 해인 1973년에 포항제철은 매출액 1억 달러, 한화로 순이익 46억 원을 달성했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철강 기업 중 가동 첫 해에 이익을 낸 기업은 포항제철소가 유일했다. 그저 말로만 조국의 명운을 짊어졌다 떠들며 회장실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고개 숙이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박태준이 이뤄낸 성과였다. 실패하면 영일만에 투신하겠다 각오한 그의 굳은 의지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이뤄낸 것이다. 이렇듯 포항제철소는 가동 첫 해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전 세계의 제철소들과 비교하면 그 규모나 이익은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제철소를 확장하여 그 규모를 늘리고자 했고 이에 대한 총책임자는 당연히 박태준이 맡았다. 박태준 역시 첫 제철소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확장 공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전처럼 직접 제철소 공사를 진두지휘하면서 박태준은 당시 관리자들은 넘어가곤 했던 사소한 사항 역시 지나치지 않았다. 제1공장인 제강공장 건설 당시 현장을 둘러보던 박태준의 눈에 기초공사에 쓰이던 철 말뚝이 눈에 들어왔다. 때마침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 충격에 말뚝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이를 본 박태준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불도저로 말뚝을 살짝 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불도저에 밀린 말뚝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집안 깊숙이 말뚝을 박아넣지 않아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박태준은 이에 분노해 건설회사 소장과 현장 감독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담배꽁초인지 말뚝인지 모르겠다. 는 박태준의 일갈의 현장 감독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현장은 다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갔다. 박태준에게 부실공사는 매국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공사 현장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요소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은 물론 불시에 현장을 기습 방문해 시찰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으면 진행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다시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철골 구조물에 볼트 하나가 잘못 조여졌음이 발견되자 박태준은 그 즉시 간부들에게 현장의 모든 구조물에 있는 볼트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볼트의 조임 정도를 확인하고 헐거운 볼트에 직접 분필을 칠했다. 그렇게 24만 개의 볼트 중 400여 개가 잘못 조여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조이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아예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구조물체로 폭파시킨 적도 있었다. 1977년에 제철소의 발전시설 공사 당시 현장을 시찰하던 박태준의 눈에 이상한 점이 들어왔다. 매끈해야 할 콘크리트 벽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공사는 80%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준비 역시 끝난 상태였지만 박태준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해당 부분만 뜯어내고 다시 조치하겠다는 현장 감독의 대답을 호되게 질책하며 아예 발전소를 폭파할 것을 명령했다. 당장 부실 공사가 눈에 띄는데 다른 곳은 멀쩡하리란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에 제철소 공사에 협업하던 일본 기업과 노동자들이 항의했다. 폭파가 자칫 잘못되면 기반 공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이었다. 이에 박태준은 폭파는 군의 공병대에게 의뢰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고 비용도 내가 책임지고 시간 내에 완공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 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그리고 폭파 당일 날 박태준은 포항제철의 임직원과 현장 감독들, 외국인 기술 감독 등을 모두 불러 현장을 지켜보게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임원과 직원들은 박태준의 완벽주의와 안전중시 성향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회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 일일이 점검하면서도 기한이나 비용에 초과 없이 제철소의 건설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마침내 1981년 2월 18일 포항사기의 영광로에 샘물이 흐르며 포항제철소가 완공을 알렸다. 제철소가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1968년에서 13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포항제철소의 성공은 한국, 나아가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성공시킨 박태준의 이름 역시 각국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각인됐다. 포항제철소의 성공을 본 일본 정계가 너무 많은 기술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고 당시 제철소 건설에 협조한 기업들을 추궁했는데 이때 신일본제철의 이나야마 회장은 그들이 알아서 잘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제철소의 건설을 회의적으로 보고 투자를 거부했던 IBRD의 실무 책임자 존 자펜은 다시 박태준을 만나 나는 시간을 되돌려도 그때와 똑같이 불가능하다 말했을 것이다. 내 실수는 상식을 초월하는 당신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포항제철소의 성공에 주목했다. 제철소가 한창 지어지던 1978년 8월 당시 개혁개방을 주도하던 중국 공산당의 주석인 덩샤오핑은 신일본 제철의 이나야마 회장을 초청해 포항과 같은 제철소를 지어달라 의뢰했다.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니 당연히 일본의 지원이 컸으리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나야마 회장은 공장이라면 지을 수 있지만 박태준과 같은 인물이 없다면 포항제철소는 지을 수 없다 라고 대답하며 덩샤오핑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때 덩샤오핑은 우스갯소리로 그럼 박태준을 데려오면 되겠어 라고 말했는데 이에 이나야마는 도쿄에서 박태준을 만날 때 중국으로 납치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농담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박태준은 한 몸을 불사르며 제철소 건설에 몰두했지만 그런 그를 지지해 주었던 박정희는 포항제철소의 완공을 보지 못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의 안정가옥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박태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사관학교부터 시작된 인연이자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후원자의 죽음이라는 인간적인 슬픔과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불안감이 그를 덮쳤다. 대통령의 친필 서명으로 정치인들의 청탁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박정희가 있었기에 박태준은 정치권의 정치 자금 상납 요구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가 사망한 현재로서는 그를 비호해줄 이가 없었고
때문에 박태준은 불안해하면서도 제철소 건설에 집중했다. 그렇게 제철소 준공으로 바쁘게 지내던 80년 가을, 박태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이었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 군 후배의 호출에 박태준은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태준을 대면한 전두환은 뜻밖의 제안을 꺼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부의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내년 봄에 있을 총선까지 대신 한국을 운영하는 입법기구였다. 그러나 박태준은 그 요구를 에둘러 거절했다. 원래부터 정치에 참여할 생각도 없었거니와 포항제철에만 집중하고 싶어서였다. 그러자 전두환은 거듭 부회장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며 대신 포항제철을 문제없이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전보다는 허술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비호해주겠다는 제안에 박태준은 안도했다. 곧이어 지어질 제2제철소의 준공 또한 자신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대신 박태준은 경제 분야에서 일하며 한일 경제협력을 도맡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두환도 이에 동의하며 박태준을 경제제1위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한국회장이라는 직함에 임명했다. 이후 박태준은 다시 포항제철의 확장을 위한 제2제철소 건설에 진력했다. 당시 포항제철은 제2제철소의 부지를 두고 경남 울진과 충남 태안의 아산만, 그리고 전남 광양 세 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는데 박태준은 이중 광양을 선택했다. 수심이 깊고 주소 간만의 차도 크지 않은 데다가 전라도에 위치해 있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건설부는 제2제철소를 아산에 지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에 박태준은 조석 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문 설치에 드는 예산과 간첩 침투에 있어 아산만이 가지는 취약점을 위주로 청와대에 보고를 올렸다. 그리고 이런 박태준의 보고를 받은 전두환 역시 그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제2제철소는 광양에 지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 후 공사 과정은 순탄했다. 전과 같은 정부의 지지와 포항제철소의 순풍으로 얻은 자신감, 그리고 그의 능력에 대한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더해지면서 공사는 빠르게 하지만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때도 직접 현장을 관리 감독했던 그답게 박태준은 비서와 함께 잠수복을 입고 광양만 앞바다에 뛰어들어 직접 치수를 쟀다. 그렇게 전반적인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나고 1985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나선 광양제철소는 3년 뒤인 1987년 5월 7일에 연간 250만 톤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춘 1기 시설을 준공했다. 이후 1988년 7월에 2기, 1990년 12월 3기, 1992년 10월 4기, 1999년 3월 5기를 끝으로 광양제철소, 나아가 포항제철의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당시 광양제철소는 광양 도심보다 더 큰 630만 평의 넓이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제철소였다. 이렇듯 거대한 규모 덕분에 광양제철소는 연간 2,30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해냈으며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광양을 전남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키워냈다. 이렇듯 박태준은 1968년에 포항제철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짐했던 세계 최고의 제철소를 세워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달성했다. 장장 25년에 걸친 사반세기의 여정이었다. 이후 1992년 10월에 포항제철이 조각 연산 2,100만 톤을 달성하자 박태준은 현충원에 있는 박정희의 묘소에 방문해 보고를 올렸다. 지시했던 포항제철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준 상관이자 은인을 위한 감사와 조의가 담긴 애도문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